그 청년 실업이 화두인데요. 많은 젊은이들이 그 일자리를 찾아서 거리를 찾아 헤매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큰 아드님인 정기선 씨가 지난해 현대중공업 그 경영기획부장으로 이제 복귀를 했습니다. 그 재무팀 대리로 근무하다가 미국 유학을 떠났다가 다시 이제 부장으로 이제 복귀하는 건데요. 연세대 경제학과를 나오고 미국 스탠퍼드대에서 MBA를 취득했고요. 그 외국계 기업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습니다. 최근 그 한국 재계에는 3, 4세들이 그 조기 유학으로 해외 MBA 코스를 밟고 난 다음에 아버지 회사에 다시 이제 상무나 전문급으로 이제 낙하산으로 내려오는 게 관행처럼 되어 있습니다. 이제 재벌가에서 행해지는 이 같은 이른바 경영 수업 방식이 온당하다고 생각하시는지, 이 같은 방식의 경영권 승계를 통해서 기업의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이게 뭐 현대중공업만의 문제가 아니라 한국 기업 전반적인 이제 글로벌 경쟁력 차원에서 바람직한 기업 지배 구조를 묻는 거니까요. 좀 솔직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좀 짧게 답변해 주십시오. 저도 그 질문의 취지는 잘 이해하고요. 저도 그런 생각합니다. 오래전에 신문에 봤는데 소위 말해서 그 재벌가의 2세, 3세 되는 분들이 그 입사 시험 보면 입사 시험도 합격하지 못할 사람들이 그냥 들어가서 그냥 고속 승진하는데 문제 많다. 이 큰 회사는 국가적 기업인데 이래서 되겠나, 그런 염려인데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아이 경우는 그 대학에서는 경제학을 공부했고요. ROTC 제가 13기인데 43기로 전방부대에서 특공연대에서 소대장해서 몸도 튼튼하다 생각을 해봅니다. 미국 가서 지금 말씀하신 경영학 석사 MBA 했는데요. 그 대학원이 나쁜 대학원은 아닌데 한국에서 온 학생 중에서 처음으로 우등학생으로 뽑혔다 하는 얘기도 들었고요. 외국 은행인가요? 뭐 거기도 근무했고 또 세계적인 컨설팅 회사라는 BCG, 보스턴 컨설팅 그룹에서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 번 저도 생각을 했습니다. 너 계속 외국 회사에 있을래? 할아버지가 세운 회사에서 일을 해볼래? 아이는 자꾸 외국 회사에서 일을 하겠대요. 저런 그 외부에서의 부정적인 시각을 젊은 사람들이 왜 모르겠습니까? 그래서 외국 회사에서 일하는 것도 좋은데 제가 바깥에서 일을 하니까 너는 그래도 할아버지 회사 한번 일을 해봐라. 그래서 가서 일을 하고요. 회사에 있는 분들이 어느 분이 이런 얘기 해줬습니다. 그 정도 경력이면 뭐 와서 부장하는 거는 저희들이 뭐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 정도는 우리가 모셔옵니다. 그래서 참 그 지금 질문하신 패널에 그 신문사에서도 1년간 기자로 일을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박 후보께 10월 보궐선거 당시에 박 후보 쪽에서 이제 나경원 후보에 대해서 1억 원 피부과 의혹을 제기하셨습니다. 이제 그런데 나경원 후보가 쓴 돈은 500만 원 정도인 거로 이제 결론이 났는데요. 근데 이게 뭐 네거티브 흑색 선전을 한 게 아닌가, 이런 의혹도 제기되고 있고, 그런데 나경원 후보에게 사과하실 생각은 없으신지요? 그리고 이제 사과하실 생각이 있으시면 이 자리에서 말씀해 주십시오. 사실 그 문제는요, 저나 저희 캠프에서 주장한 것이 아니고 당시 어떤 시사 주간지에서 그 문제를 다뤘죠. 그래서 거기서 문제 제기를 했던 것이지 저희들이 한 적은 없다, 이런 말씀 드리고요. 사실은 지난번 이 보궐선거에서 저는 네거티브 선거의 굉장한 피해자였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제 자신뿐만 아니라 저희 아들, 뭐 아내, 뭐 심지어는 돌아가신 아버님까지 사실 보국대로 끌려가서 고생하셨다고 제가 여러 군데서 밝혔는데, 오히려 보국대원으로 뭐 이렇게 보국대원들을 잡아갔다, 데려갔다, 이런 식의 허무맹랑한 이런 공격들이, 엄해들이 있었죠. 그래서 저는 그 당시 선거에서는 다 용서를 했습니다. 심지어는 제 아들 병역 문제는 이미 다 결과가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뭐 병무청은 말할 것도 없고 검찰 다 무혐의 결론이 났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또 이러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번에는 저는 용서하지 않을 생각이고요. 그 나경원 의원님은 뭐 그 후에 이 장애인 체육 대회인가요? 평창에 그 국제 대회 집행위원장으로 서울시에서 행사를 하실 때 그 공간을 쓰실 수 있도록 해드렸고, 제가 나가서 함께 손을 잡고 행사를 치르기도 했습니다. 뭐 아무튼 선거 중에는
이렇게 불필요하게 우리가 또 싸우기도 하지만 또 뭐 대한민국 사회라는 게 서로 지식인으로서 저는 함께 또 평생을 살아가야 될 관계 아닙니까? 우리 정 후보님하고도 지금은 이 자리에서는 좀 얼굴을 붉히고 그러지만 어쨌든 선거 끝나고 나서도 저는 좋은 관계. 다시 북한산 한번 가시죠 뭐. 예, 저 솔직한 답변들 감사드립니다. 참고로 플로어에 계신 분들께서는 질문. 박원순 후보의 재산 문제를 좀 여쭤보겠습니다. 서울시 예산이 한 해 21조 원에 달하고 따라서 이 재정 개념이 굉장히 중요한 자리입니다. 박 후보께서는 3년 연속 마이너스 재산을 신고하셨고 채무액이 총 7억 9,403만 원, 거의 8억 원에 가까운 채무를 갖고 계시다고 하셨는데요. 포스코에서 2004년 3월부터 2009년 2월까지 5년간 사회이사직을 수행하시면서 3억 5천만 원의 급여를 받으셨고 풀무원에서는 2003년 3월부터 2011년 9월까지 8년 6개월 동안 사회이사직을 수행하시면서 2억 원의 급여를 받으셨습니다. 시장 연봉도 1억 원이 훨씬 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빚이 이렇게 많은 이유를 설명을 해주시고요. 그 빚이 많은데도 시장 선거 보조금 선관위에서 9,700만 원 돌려받으셨을 때 바로 기부를 하셨습니다. 월급쟁이들이 한 달에 200만 원씩 꼬박꼬박 저축을 하면 약 40년 걸리는 액수인데 이렇게 많은 빚을 어떻게 갚을 생각이신지 또 채무 상환 계획이 있으신지 말씀을 좀 해주십시오. 이렇게 선관위 지난번 선거에서 남은 돈을 기부한 것은 선관위의 그 법령에 따른 것입니다. 아니면 이제 국고로 들어가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개인적으로 가질 수 없기 때문에 기부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포스코나 풀몬에 제가 사회이사를 했습니다. 저는 정말 기업을 배울 수 있는 좋은 기회였는데요. 아무튼 이때 받은 모든 그 급여는 아름다운 재단이라든지 희망약소라든지 이런 단체에 전부 기부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저는 거기서 제가 제 스스로 제 가정 경제를 위해서 받아야 될 돈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고요. 특히 그 당시 스톡 옵션까지 주겠다는 것을 저는 거절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정당하게 제가 받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했기 때문에요. 그리고 가난해서 죄송한데요. 사실 제가 관계했던 모든 단체는 부자입니다. 제가 관계했던 단체는 거의 4억이 있습니다. 저는 제 개인 가정을 돌보기 전에 먼저 공공의 이익과 이런 그 제가 몸담고 있는 단체를 고민했다는 말씀 드리고요. 저는 송나라 시대에 범중엄이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천하의 걱정이 다 끝난 후에 자기 걱정을 하고 천하가 다 즐거워진 후에 자신을 걱정한다. 저는 이 말을 가슴에 새기고 있습니다. 저는 대한민국의 한 지식인으로서 또 많은 혜택을 받은 지식인으로서 무한 책임을 사회에 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 삶은 뭐 여러 가지 부족하고 모자라는 점도 있습니다만은 저는 이런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늘 바친 그리고 또 바쳐야 한다는 그런 생각으로 살아왔다는 말씀 드립니다. 네, 구체적인 채무 상환 계획은 아직 수립을 안 하신 것 같고요. 또 하나 추가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아름다운 재단의 실질적 산파이자 주역이셨는데 아름다운 재단이 2000년 설립 때부터 2012년까지 13년간 받은 기부 금액이 약 1,100억 원, 연간 연평균 84억 원 정도에 달합니다. 그런데 박 후보께서 사회이사직을 맡은 풀무원에서 14억 원, 포스코에서 8억 9,700만 원의 기부금을 받으셨고요. 또 본인이 2007년 9월부터 2009년 9월까지 사회공헌위원으로 일했던 현대차 그룹 및 현대모비스로부터 12억 4,200만 원의 기부금을 받았습니다. 감시와 견제를 앞세워서 기부를 강화한 이중적 행태 또는 사회이사로서 기부를 받는 것은 이해상충의 소지가 있지 않느냐 이런 지적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네,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만은 또 동시에 뭐 돈을 그냥 사실 그쪽에서 좀 줬다고는 생각지 않습니다. 사실 기업적으로는 또 정말 좋은 사회공헌의 파트너를 만난다는 것이 정말 힘듭니다. 방금 지적하셨지만 그 수치 외에 또 수많은 이 돈들을 많은 기업이나 개인 그 개미 기부자들로부터 받지 않았습니까? 저는 우리 한국의 기부 문화는 아름다운 재단 전과 후로 나뉠 수 있다. 이렇게 많은 분들이 평가하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은 어느 직장인, 어느 연예인 기부하지 않는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아름다운 재단이 창립될 때만 해도 그런 일이 없었죠. 저는 기업이 한 번 주는 거는 줄 수 있지만 만약에 그 기업에 보탬이 안 되는데 지속적으로 그렇게 줄 수가 있겠습니까? 그걸 좀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아까 채무 상환 계획. 사실 서울시장으로서는 지금 뭐 나오는 월급이 딱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채무를 갚기가 사실은 쉽지는 않은데요. 문제는 제가 서울시장이 되기 전에
저는 강연이라든지 뭐 이런 것으로도 상당한 사실 수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장 끝나고 개인으로 돌아가면 조금 더 저는 이 채무를 상환하는데 노력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자, 정몽준 후보께는 백지 신탁 문제를 다시 여쭤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현대중공업과 서울시의 직무 연관성이 결국은 핵심입니다. 과거 이명박 시장 시절 당시 행정자치부죠. 행정자치부의 백지신탁심사위원회에서는 현대중공업 주식과 서울시장직은 직무 연관성이 있다고 판정을 해서 2006년도에 이명박 시장이 보유했던 현대중공업 주식 700여 주를 매각했습니다. 정 후보는 현대중공업은 소유와 경영이 분리돼 있다라고 주장하시면서 미국의 블룸버그 뉴욕시장이 재단을 설립한 예를 들고 있는데 현대중공업과 서울시가 직무 연관성이 있다는 판단이 나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우리 최 위원님 질문은 직무 연관성이 있으면 어떡할 거냐 하셨죠? 네. 당연히 법과 절차에 따라 하겠습니다. 뭐 너무나 당연한 거고요. 근데 질문을 하셨으니까 설명을 제가 드려도 된다면 그 이명박 대통령 때는 그 제도가 무조건 되도록 팔게 돼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심사를 하게 제도가 조금 바뀌었는데 예를 들면 국정원장 하던 원세훈 원장은 심사를 해서 주식을 상당히 가지고 있는데 안 팔았어요. 사실 국정원은 정보를 갖고 있는 거예요. 또 블룸버그 얘기했는데 블룸버그가 하는 분은 그분은 저랑 존스 홉킨스 대학 재단 이사를 같이 해서 그분이 시장 되기 전에도 만났고 여러 번 만났는데요. 그분이 하는 일이 그 월스트리트를 움직이는 통신사업 아닙니까? 경제. 그야말로 정보를 사고 파는 거니까 그거는 관련이 없다고 하기가 어려울 텐데도 하여튼 심사해서 뭐 해가지고 그분 재산이 뭐 40조, 50조 한다는데 뭐 그렇다는 얘기고요. 여기에 관해서는 뭐 긴 얘기 할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심사를 받을 것이고요. 심사 받으면 절차에 따를 텐데 저희가 당내 경선할 때 어느 후보께서 그런 얘기 했어요. 만약에 심사 받아서 관련이 있다고 해서 팔면 그 좋은 회사 혹시 외국에 또 가면 어떡하느냐 하는데 저는 뭐 제가 그것까지 걱정할 거는 제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하여간에 저는 그 절차에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직무 연관성이 있다고 판정이 내려질 경우에 백지신탁 그 절차에 따르겠다. 그렇게 이해도 되겠습니까? 네, 그렇게 하시면 네네.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